이 책은 이제 김종삼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제가 이제 김종삼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여 낸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종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다소 한국 문학사에서 알려지지 않고 좀 그의 시적 성취도 낮게 평가되어 왔는데요. 그에 관한 기존의 연구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엎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김종삼 시의 아름다움을 이제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그런 시이고요. 그 핵심은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내재적 신성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재적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성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초월해 있는, 인간을 벗어난, 인간과 완전히 다른 것을 신성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김종삼 씨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천상과 지상 사이의 형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얘기하고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것, 단절된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이를 표현하는 것이 김종삼 시이다. 이때 사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신성과 지상의 인간성이 서로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결합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사이고, 그 소통과 결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형상, 이미지다. 그래서 김종삼 씨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신성과 지상의 인간성이 서로 소통하고 결합해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멋들어지게 천상과 지상 사이의 형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김종삼으로 썼는데요. 처음에는 김종삼만 가지고 연구를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수영과 김춘수와 김종삼 이 세 명을 동시에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 시인은 그 당시에 삼김 시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주목받는 그 한국 해방 이후의 대표적인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영, 김춘수는 이제 널리 알려진 데 비해서 김종삼은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고 지금까지도 좀 묻힌 시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세 명을 같이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세 명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원문을 찾아가면서 카피를 복사를 해가면서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학 연구라는 것이 자료를 1차 자료를 엄밀하게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어서 좀 몸이 힘들어도 다 신문에 발표됐던 것, 잡지에 발표됐던 그 일일이 찾아가면서 복사하면서 했는데 읽다 보니까 김수영, 김춘수의 시보다 김종삼의 시가 훨씬 좋은 거예요. 기존의 평가는 김수영, 김춘수가 훨씬 높지만 더 좋은 시인이라고. 근데 김종삼이 이렇게 우뚝하게 솟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하나는 참여문학이고 하나는 순수문학입니다. 참여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이 세상을 바꾸는데 현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문학이 어떤 정치적으로 실천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의 대표적인 시인이 김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영은 이제 4.19에 관해서도 시를 쓰고 민주주의에 관한 시를 쓰고, 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그런 참여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됐죠. 그의 반대편에 김춘수가 있습니다. 김춘수는 문학은 순수해야 된다.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정치성을 띠면 문학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훼손된다. 문학의 고유한 가치라는 것은 현실의 의미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 현실과 무관한 것을 노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무의미 시를 쓰고, 그래서 순수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춘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에는 이 큰 두 가지의 대표자가 있고 김종삼은 이 사이에서 그냥 어중간한 그냥 사람으로 그냥 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종삼이 좀 덜 알려지게 되고 주목을 안 받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이 어느 쪽 편도 아니고 흑백 논리로 보면 이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김종삼은 시가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참여적일 수 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가 가장 참여적이려면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개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제3의 방식을 문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밝히는 것이 이제 과제였습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시가 순수할수록 참여가 되느냐? 왜 가장 시가 시답게 잘 현실을 바꾸는데 기여를 하려면 가장 시다울 때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김종삼 씨의 독보적인 성취고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래서 이제 김종삼 씨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비밀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표지 때문에 이 책이 못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면은 책을 내도 이 표지의 그림을 못 실을 뻔했는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냈다. 이게 책 내용보다도 사실은 이 표지 자랑을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이게 앞뒤로 보시면은 앞뒤로 전혀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최영림이라는 화가의 그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장리석이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김종삼 시인이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기 방의 창가에 붙여놨던 그림 두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기 직전까지 붙여놓고 이렇게 바라봤던 그림 두 장인 거를 제가 처음으로 그 그림 두 장이 무슨 그림인지 누구의 어떤 작품인지를 밝혀내서 100주년이니까 탄생 100주년이니까 그 시인이 이제 영혼이 봐도 자기가 내가 죽기 전까지 방에 붙여놨던 그림을 표지에 썼구나 하는 거를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겨우겨우 실었는데 이것을 어떤 작품인지를 알아내고 난 다음에도 아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 두 화가가 전부 고향이 이북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남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가족 친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족을 찾기도 힘들고 일단은 유족을 찾는 것도 다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이 살아 있는지 지금 없는지. 그래서 이 뒤에 장리석 화백의 유족은 정말 힘들게 연락처를 구해가지고 싣게 됐고 먼저. 근데 이 문제는 이 최영림 화가의 유족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공고도 내고 법정 허락 제도라는 것도 밟아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이거를 유족이 없다 못 찾겠다 했는데 책을 내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내가 이 화가의 손자를 안다. 그래가지고 그 손자 번호를 알려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싣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을 왜 김종삼이 죽기 전까지 붙여놨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김종삼도 월남한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이북 사람이고 화가들도 다 월남 화가들이고 고향 상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문학사는 전부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평가가 되어 왔다는 거죠. 김수영, 김춘수도 전부 남한 출신, 서울 사람, 통영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한에 본거지가 없으면 유족도 없고 그러니까 권력도 없고 여기에 제자들도 없고 하니까 이게 남한에서 문단 권력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교과서에도 안 실리고 오늘날에도 연구가 안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고향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고향은 단순히 그 북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전쟁 속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본래 마음,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회복해야 되고 돌아가야 할, 되찾아야 할 그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 그것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신성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화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성과 어린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 여기에 성인 남성의 자리는 없습니다. 김종삼의 시에서도 여성과 어린이가 주요하게 나오거든요. 여성과 어린이의 세상으로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역사였는데 그 월남 실향민들이 가장 전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전쟁의 폭력을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이 고향을 잃어버린 예술가들은 평화를 끊임없이 갈망했다는 거죠. 전쟁이 없는 세상.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여성과 어린이의 세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인 남성들이 전쟁을 그동안 일으켜 왔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어린이와 여성들을 그리는 거예요. 이 고향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성과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할 나위 없이 김종삼 씨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는 그림이어서 사실 이 그림만 보셔도 김종삼 씨의 전모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표지로 삼았습니다. 김종삼의 시 전반에 걸쳐서는 그 어린이와 여성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여성과 어린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게다가 중요한 것은 또 약소민족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한국인들, 유태인들, 흑인들, 그리고 또 아메리칸 인디언들. 도대체 이 한국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소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그래서 이 시가 너무나 유니크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시에다가 왜 자꾸 유태인 얘기를 하는지, 왜 흑인 얘기, 인디언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그게 다 이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간의 역사 전체를 바꾸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김수영의 현실 참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50년대면 50년대, 60년대면 60년대 그 당시의 정치 체제를 바꾸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참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독재 정권, 당장의 이승만 정권, 당장의 정치 제도를 바꾸는 데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만 무너지면 세상이 바뀌는 줄 알고, 뭐 어떤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줄 알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참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김종삼의 참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장 50년대, 60년대 이런 특정 시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슨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한국 전쟁이라든지 또는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저질러 온 문제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우리는 수천 년, 수백 년, 수만 년 동안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남성 중심의 역사였고 성인 중심의 역사였고 강대국 중심의 역사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남자들이 여자를 짓밟아온 역사였고 인류 역사 전체는 성인들이 어린이를 짓밟아온 역사고 강한 국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약탈해오고 지배해온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벗어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외의 역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삼이 보기에 한국전쟁이라든지 일제강점이라든지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또 군사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남성이 여성을 짓밟고 성인이 어린이를 짓밟고 강한 권력이 약한 권력을 짓밟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없다.
한국 전쟁이나 옛날에 있었던 전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진정으로 평화의 세상, 진정한 민주주의의 세상,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성의 세상이어야 되고 어린이의 세상이어야 되고 약소민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은 세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김종삼의 시에는 끊임없이 그러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지 김종삼 시가 이해가 되고 그런 관점에서 김종삼 시를 읽으면 너무나 감동적으로 이 사람의 시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오늘날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삼 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김종삼 시에 관한 가장 주된 연구 시각이라고 할까요? 김종삼 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표현했다. 이것이 통념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과 초월을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현실의 세계는 죄악의 세계고 그것을 완전히 초월한 현실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것을 김종삼이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종삼은 너무 현실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너무 괴로워했고 이 전쟁으로 파괴된 현실, 인간성이 파괴된 현실이 죄악으로 물든 현실이라고 봤다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 인간이 곧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곧 하느님이라고 봤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곧 하늘나라다. 현실과 천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천국이 들어있다.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천이라는 것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의 해석이 그것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보아온 이유는 그 사람들의 세상 속에 신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이지 원래부터 인간이 그 신과 단절되어 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신성함과 거리가 먼 존재고 죄악에 물든 존재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김종삼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김종삼은 자기 시에서 핵심이 되는 게 이미지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김종삼은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이거부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예전부터 거부했잖아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인간의 감각으로 이렇게 포착할 수가 없는 존재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데 인간의 육체는 죄로 물든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이미 신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감각은 죄로 물들어 있는 거니까. 신은 철저히 비감각적인 거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초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예수상도 못 만들게 했단 말이죠. 그 신상을.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김종삼은 왜 이미지를 썼느냐? 바로 가장 감각적인 것이 가장 비감각적인 신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썼다는 거죠. 이미지를 쓴 것 자체가. 이미지를 시에서 이미지를 쓴다는 것은 비감각적인 것을 감각화하는 것이고 감각적인 것을 비감각적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인내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건데 사람은 감각적인 세계에 살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세계에 삽니다. 근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감각적인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감각을 떠나 있는 가장 신성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가장 신성하고 비감각적인 것이랑 통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지점이고 김종삼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이미지 기법을 구사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이것은 전 세계 문학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시적인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편.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십전균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366쪽에 있는 시입니다. 장편이라는 시인데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청계천변에 10전 균일상 밥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인분에 10전 하는 그런 밥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밥집 앞에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식당 주인이 싫어하지요. 우리 영업에 방해된다. 그리고 얘네들 공짜로 밥 달라고 온 것 같아서 우리 장사에 손해가 된다. 그래서 막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식당 주인 영감이. 그런데 이 어쩐 일인지 거지 소녀가 태연해요. 겁을 먹지를 않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오늘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 공짜로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 돈 가져왔다. 오늘 우리 부모님 생신인데 생일상을 대접해 드리려고 왔다. 하면서 10전짜리 2개를 내보입니다. 10전짜리 2개를 내보인다는 것은 2인분을 달라는 거죠. 10전 균일상에는 1인분에 10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딱 엄마 아빠만 먹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식사만 먹이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기도 밥을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지가 오래됐을 텐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자기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자기 부모님 생신에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게. 근데 또 이 부모님이 장님이래요. 시각장애인이니까 자기 딸내미가 돈을 얼마나 냈는지, 자기 딸내미도 같이 밥을 실제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거지 소녀가 속이려면은, 부모님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는 척을 하겠죠. 또 나도 먹고 있어 하니까 엄마 아빠 맛있게 먹어,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먹는 그런 수많은 얘기가 이 단 몇 줄 안 되는 이 시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시가 이제 김종삼의 대표작이면서도 오늘 한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일제강점기에 신음하던 약소민족으로서의 한국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소녀, 여성이자 어린이가 너무나 전대받고 억눌리면서도 자기 하나 굶주려 가면서 자기 부모를 먹이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인간의 선량함을 잃지 않는, 그러면서 그것을 당당하게 10전짜리 2개를 내보이면서 증명해 보이는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곧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여기에 바로 김종삼의 핵심이 담겨 있고 동학 정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를 추천드립니다.